안녕하세요. 저도 부모님께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저희 엄마는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며느리였죠. 할머니도 저희 엄마에게 잘해주셨어요. 서로 잘하려고 하니까 예의도 지키고 서로 더 잘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께서 저와 동생 어릴 때 집안일 해주시며 저희를 돌봐주셨고 살림도 해주셨어요. 제가 대학생일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병수발하다가 할머니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엄마 도와서 할머니 발했고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나 봐요.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남친도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의란 것이 어른에 대한 예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친구에 대한 예의, 아랫사람에 대한 예의 등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친은 그만큼 배려심도 있고 낯선 사람이나 윗사람에 대한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어요. 남친과 결혼하기로 했고 제가 먼저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친 어머니께서 날짜를 정해주셨는데 토요일이었어요. 그날은 남친 아버지 생신이라고 하더군요. 처음 인사를 가는데 왜 남친 아버지 생신에 맞춰서 오라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남친 어머니가 정해준 날짜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남친 어머니와 함께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했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예의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싹싹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날은 어머니도 저를 좋게 봤는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참 예의도 바르고 일도 잘하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남친 어머니는 우리 집은 예의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집이야. 앞으로도 변하지 말고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사실 저도 남친의 예의 바른 모습이 좋아 보여서 사귀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남친 어머니의 이런 말씀에 별다른 거부감은 없었어요. 남친 부모님께 첫인사는 잘 드린 것 같았어요. 남친 어머니가 남친에게 저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싹싹하고 일도 잘한다고요? 그리고 저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셨대요. 허락? 세대가 다르니 표현법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친 말이 다행이야. 엄마가 허락했으니 말이야. 이거였어요. 그럼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튼 저도 남친 부모님이 저를 좋게 봐주셨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남친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렸고 저희 부모님도 남친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와 남친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양가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남친 집에 놀러 갔는데 남친 아버지가 볼 일이 있다고 하면서 남친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남친 어머니와 저 둘만 집에 남게 되었죠. 그때 남친 어머니가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둘이 할머니 만나고 온다고 간 거야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는 얘기는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이 그 할마씨는 명도 길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돈도 많이 들어가. 이거였어요. 예의를 그렇게 중시한다던 남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저는 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날 남친에게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할머님은 병원에 입원한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남친 아버지가 외아들이라서 남친 어머니가 할머니 간병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주말마다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더니 그 후로는 잘 안 가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별로 할 일은 없대요. 할머니가 기력이 없으셔서 주무시는 시간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님이 병원에 계시다고는 들었지만 자세한 것은 이때 듣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남친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퇴근길에 전화를 받았는데 잠시 통화할 수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버스 아니라서 집에 가서 전화드리겠다고 말하고 집에 와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주말에 남친 할머니 병원에 좀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였어요. 남친이랑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남친에게는 말하지 말고 가자고 하시더군요. 일하느라 바쁘네. 귀찮게 하지 말고 나랑 둘이 가자. 이러셨습니다. 할머님이 정신은 온전치 못하시지만 인사는 드려야 할 거 아니냐길래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주말에 저는 남친 할머님께 인사드리러 병원으로 갔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일을 시키시더군요. 냉장고 정리해라, 걸레 빨아와라 등등 일을 시키셨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잠자코 남친 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했죠.
저 할망구 옷도 갈아입혀야 하고 씻겨주고 해야 하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남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는 그날 남친 할머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좀 차려입고 갔거든요.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왜 그런 옷을 입고 왔니? 편하게 입고 오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머님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라서 이렇게 입고 왔다고 했더니 저 할망구 정신도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 너 왔다 간 것도 모를 거야. 다음부터 여기 올 때는 옷 편하게 입고 와야 네가 편할 거야. 하셨어요. 남친 어머니는 오늘은 내가 도와줄 거야. 필요하면 두어 번 더 도와줄 수도 있고 그 다음부터는 너 혼자 해야 된다. 일머리가 있어서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왜 혼자 여길 와요? 이렇게 물었는데 남친 어머니는 네가 며느리 될 사람인데 당연히 와야지. 넌 눈치도 없니? 내가 여길 오라고 했으면 단번에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하시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남친 어머니는 할머님 몸을 닦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일은 많이 해봐서 익숙한 일이었어요. 그래, 잘한다. 어쩜 이렇게 일머리가 좋니? 다음 주부터는 내가 안 와도 되겠다. 남친 어머니 말씀에 저는 점점 표정이 굳어졌죠. 왜? 힘드니? 벌써부터 힘들면 어쩌니?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인데. 하시는 거였어요. 결혼 날짜 이제 막 잡았고 식장 예약도 안 한 상태인데 이제부터 제가 주말마다 병수발을 해야 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친과 통화를 했어요. 그날 할머님 병원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을 남친에게 전부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간병하는 것이 힘드시면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나한테 완전히 떠넘기려는 어머님을 이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남친은 나랑 엄마는 생각이 다른가 보네. 네가 잘 생각해봐. 엄마도 며느리가 생기니까 편해지고 싶을 거야. 그건 세상 시어머니들 다 비슷해.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알던 남친이 맞나 싶었어요. 자기가 중간에서 중재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어머니 편에 기울어진 듯한 말을 하니 말이죠. 며칠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젊으신데 할머님 병수발하는 것에 손을 떼고 나한테 넘기겠다는 거, 결혼도 하기 전부터 나에게 이런 일을 떠넘기려는 거,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시는 거,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남자들은 일하느라 힘드니까 이런 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했던 거, 전부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말이죠. 남친 어머니만 주부로 살고 계시니 저희가 결혼하더라도 남친 어머니가 할머님 병수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걸까요? 암튼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며칠 후에 남친 어머니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말에 할머님 병원으로 오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할머님께 인사를 드렸으니 결혼 전에 몇 번 더 인사를 드릴 생각은 있다고요. 그런데 할머님 병수발을 할 마음은 없다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가족여행을 가기로 해서 더더욱 갈 수가 없다고 했더니 남친 어머니는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뭐? 여행 간다고 할머니한테 안 와? 그게 말이 되니? 이러시길래 왜 말이 안 되냐고 했죠. 남친 어머니의 황당한 말씀은 계속되었어요. 너네 부모님도 할머니가 병원에 계신 거 알고 계셔? 네가 여기 왔다 간 것도 알고 계셔? 하시길래 그렇다고 했죠. 근데 여행을 가자고 한다니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 도통 모르겠구나 하셨어요.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할머님 병수발을 해요? 저는 결혼해도 할 마음 없어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요. 했더니 남친 어머니는 그래서 주말에도 일하니? 주말에는 쉴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할머니 병원을 가야지. 이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남친 어머니는 내가 널 잘못 본 것 같다. 이런 식이면 너네 결혼 허락한 거 취소다. 하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남친에게 바로 전화해서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전부 말했습니다. 남친은 한숨을 쉬더니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 이러더군요. 확실하게 내 마음을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래도 그렇게 차갑게 말하면 안 되지.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너네 집에 할머니 간병하러 들어가는 것이냐 했거든요. 남친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엄마에게 그렇게 차갑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여기서 저는 결혼 생각을 접게 되었죠. 저는 남친에게 제 의사를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님 간병을 떠넘기는 것도 그렇고 네가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미지근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 파혼하자고요. 남친은 무슨 그런 일로 파혼을 하자는 거냐 하더군요. 말을 더 해봐야 안 통할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마음을 정했으니 그런 줄 알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친이 계속 전화가 오는데 안 받았습니다. 전화기 끄고 잤어요. 다음 날 일어나서 보니 남친이 톡을 보냈더라고요. 엄마에게 엄청 화냈어. 결혼해도 네가 할머니 간병하는 일은 없을 거야. 엄마가 너한테 사과하기로 했으니까 그만 마음 풀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 이런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퇴근하는데 회사 건물에서 나오자마자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놀라서 보니 남친 어머니였어요. 아니, 왜 연락을 안 받니? 하길래 할 말이 없어서요. 했거든요. 얘기 좀 하자길래 회사 건물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내가 너한테 못할 일 시켰니? 여자는 그런 거야. 아픈 가족 있으면 수발도 하고 그런 거지. 그게 뭐 잘못된 일이라고 결혼 날짜까지 잡은 애가 이러니? 하시길래 결혼했다 이혼도 하는데 왜 못해요? 저 일하는 사람이에요. 할머님 간병 못해요. 강요하셨잖아요. 간병 안 하면 결혼 허락 못 한다면서요. 그래서 안 한다고요. 직장 안 다니는 여자 찾아서 며느리 삼으세요. 하고 일어나서 나오려는데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저를 돌려세우고 따귀를 때린 거였죠. 눈물이 나오려고 하고 너무 놀랍고 그랬는데 이를 악물고 정신 차리려 노력했어요. 남친 어머니는 삿대질을 하면서 그 정도 얘기했으면 된 거지 더 이상 어쩌라고 이래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놀란 나머지 저도 모르게 남친 어머니 얼굴에 손이 올라갔습니다. 뺨을 한 대 때리니까 인연이 이게 하면서 달려들려 하길래 힘을 다해 한 대 더 때렸어요. 남친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내가 싫다고 했잖아요. 당신도 문제지만 당신 아들도 알고 보니 멍청이야. 그래서 결혼 안 한다고 하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남친이 톡으로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다. 왜 이렇게 일을 저지르냐.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신고하라고 말씀드려라. 내일 카페에 가서 CCTV 확보할 거다. 너네 엄마가 뺨 먼저 때린 거 본 직원들이 몇 명 있나 보다. 나한테 괜찮냐고 연락이 온다. 솔직히 말해서 너네 엄마 미친 여자인데 나한테 뺨 좀 맞으면 어떠냐. 2대만 때리고 온 거 좀 아쉽다. 이렇게 답장 보냈어요. 그 후로는 연락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친과 헤어지고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어이없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남친 소개해준 사람이 얘기해준 건데요. 남친 어머니가 남친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남친과 남친 아버지가 남친 어머니에게 엄청 뭐라고 했나 봐요. 남친 어머니는 간병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싫다며 이혼하자고 했대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한 걸 수도 있지만 남친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사람으로 전혀 안 보이거든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가족으로 살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결혼 전에 실체를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하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결혼한 지는 4년 좀 넘었고 나이는 30대 중반이에요. 좀 무뚝뚝한 남편이지만 책임감이 강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죠. 저희 남편은 연애할 때도 말도 별로 없고 무뚝뚝했어요. 하지만 자기 사람을 챙길 줄 알고 책임감이 강한 것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홍기도 착보해서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가 결혼하자는 말을 듣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저에게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그렇게 언성까지 높여가며 짜증을 내서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 아는 사람의 자식이 웨딩 플래너인데 그분에게 의뢰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셨던 거죠. 저도 친구 중에 웨딩 플래너가 있어서 그쪽에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제 친구에게 이미 말해놓은 상태라서 바꿀 수가 없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화를 내셨습니다. 넌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우습니? 내가 말을 하면 네 하고 따라와야 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셨죠. 너 시집 와서도 그렇게 할 거야? 너네 엄마도 너네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자랐니?
이런 말을 듣고 나니 저는 시어머니가 무섭기보다는 화가 났습니다. 근데 화를 내지는 못했어요. 화를 낸 후폭풍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화를 잘 내지만 아들들에게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잘 보이고 싶어하고 며느리들에게는 못되게 구는 전형적인 옛날 시어머니예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자식에게 의존적이기까지 합니다. 아주버님이 있지만 저희 남편에게 더 의존적이에요.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형님도 착한 분이라서 시어머니가 멋대로 굴지만 아주버님이 워낙 커버를 잘해줘요. 시어머니와 형님이 부딪힐 상황을 아주버님이 안 만들죠.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부부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했다가는 한동안 장남부부를 볼 수 없다는 걸 아시니까요. 아주버님의 스타일은 이렇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가 부르면 달려가는 스타일입니다. 굳이 아들을 불러서 해결할 일이 아니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을 그렇게 불러댔어요. 당사자도 아닌 저도 짜증이 나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오라면 될 수 있으면 가서 시어머니의 일을 해결해주고 왔습니다. 이런 것도 남편이 책임감이 강한 성격 때문이라고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 남편도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 남편을 부르더군요. 그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불렀습니다. 아마도 저를 힘들게 만들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를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은 시어머니가 애 낳고 남편한테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야. 이렇게 말했던 거였습니다. 미친 거 아닌가요? 아기 태어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남편을 부르는 횟수가 늘었던 것은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잖아요. 제가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는 그때 육아휴직 중이었어요. 육아휴직도 길게 쓰지 않고 복직할 예정이었거든요. 주말에 하도 남편을 불러대길래 제가 한 번은 어머니, 주말에라도 땡땡 아빠가 집에 있어야 제가 덜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다가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는지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안 배웠냐? 시아버지한테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이게 이런 심한 말까지 들을 정도로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변명도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요. 이런 식으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시부모님은 저에게 화를 내고 사소한 것도 지적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주도하고 시아버지는 따르는 식이었죠. 둘이서 저를 기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이런 일을 계속 겪다 보니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남편이 자꾸 시댁에 불려가니 저는 점점 스트레스가 깊어졌습니다. 남편까지 미워지더라고요. 주말에라도 아이를 함께 돌보면 좋을 텐데 시어머니가 부르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니 남편이 답답해 보였어요. 시댁에 다녀온 남편을 보면 정말 화가 나서 잘 다녀왔냐고 인사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책임감이 강하면 뭐하나요? 그 책임감을 우선적으로 적용시킬 곳이 어디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짜증만 나고 그랬습니다. 시댁 때문에 짜증이 나고 시댁에 끌려다니는 남편 때문에 더 짜증이 나는데 언젠가 시어머니는 저에게 쌍욕까지 하시더라고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은가 봐요. 그 후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쌍욕을 한 적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왜 욕까지 하시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욕먹을 짓을 했기 때문에 욕을 한 것이라 하더군요. 제가 답답하게 굴지 않고 욕먹을 짓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욕을 했겠냐고 되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한테 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더니 어딜 어른한테 지적질을 하고 따지냐고 소리 지르셨어요. 그리고는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이나 받는다고 울고불고 하셨죠. 신세 한탄은 내가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저런 식으로 나오니 시아버지에게 또 저만 나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화내고 먼저 억울하다 말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건지? 시어머니는 저의 업무 시간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일상 대화를 하시려고 하셨죠. 제가 시어머니의 말에 원하는 맞장구를 치지 않거나 집중하지 않는 것이 느껴지면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회사 다니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곤란한 일인지 아실 거예요. 동료들 눈치 엄청 보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이런 못된 짓을 꼭 남편이 보지 않는 데서 하셨습니다. 남편이 있는 시간에 저에게 전화해서 자상한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하셨어요.
회사 다니느라 힘들지 않냐? 아기 키우는 거 힘들지 않냐? 남편 챙기느라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셨어요. 제가 아이 보느라 전화를 받을 때 스피커폰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거든요. 이 말들은 저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남편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던 거죠. 친정은 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저희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고 저와 제 동생을 혼자 힘으로 키우셨어요. 식당에서 계속 일하셨고 저희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후부터는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 전에도 돈을 모으긴 하셨겠지만 자식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으니 많이 모으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나서 3년간 모은 돈이 그 전에 20년간 모은 돈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 엄마는 돈을 모으고 대출을 약간 받아서 식당을 차리셨어요. 친하게 지내던 이모가 일을 돕고 있고 저희 엄마 식당은 잘 되는 편입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가정환경 가지고 참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곤 했어요. 너는 그런 집에서 시집 왔으니 남편이랑 시댁에 잘해야 한다. 이러셨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한 푼 받은 거 없어요. 시댁도 여유로운 편이 아니라서 나중에 어느 쪽에서 유산을 더 많이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집에서 자랐는데 장모님 대단한 분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이랬거든요. 내가 쟤랑 얘기하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 하시면서 화를 내시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장모 편을 들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며칠간 알아놓으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속상할 일인지. 저는 올해 여름부터 시어머니와 연 끊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계기가 참 어이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식당에 다녀왔다고 얘기하더군요. 지인들과 저희 엄마 식당에 가서 매상을 올려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지인들 앞에서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네요. 그날 시어머니가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음료수 값과 공깃밥 값을 제외하고는 돈을 다 받은 것이 문제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스러웠는지 모르겠다나요? 이해가 안 가시죠? 저희 엄마가 사돈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시어머니에게 식대를 받았냐 이 말입니다. 저희 엄마가 돈을 받는 것도 화가 나는데 사돈,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한 것도 시어머니는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너를 못살게 굴기라도 했다는 거야? 너네 엄마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도대체 왜 하니? 이러셨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엄마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하도 기분 나쁜 것처럼 말해서 누가 보면 꼭 저희 엄마가 큰 잘못을 한 것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저도 순간 시어머니가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앞으로는 저희 엄마 가게 가지 마세요. 다른 식당도 많잖아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도 참 한심하죠. 시어머니에게 너무 기분 나빠서 한 말이 이 정도입니다.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본인을 기분 나쁘게 했으면 딸인 제가 대신 사과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걸 보니 그 엄마의 그 딸이랍니다. 앞으로 저를 가르칠 것이 많아 머리가 다 아프시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장모님한테 기분이 나빠도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나 처가에 가면 장모님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 엄청 해주세요. 그리고 저 거기 가면 칭찬만 받고 와요. 아들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해요. 이런 식으로 따지더군요. 이걸 따지는 거라고 따지는 건지 시어머니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 줄 수는 없는 건지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스러웠으면 이러겠어? 하시며 또 화를 내셨어요. 저도 너무 망신스러워요. 우리 엄마랑 같이 일하는 이모도 있는데 내 시어머니가 식당에 와서 거지처럼 공짜밥이나 먹고 가려고 했으니 누가 알면 내가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부모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여보, 나와서 얘 하는 말 좀 들어봐요. 소리를 지르니까 시아버지가 방에서 달려 나오시더군요. 어머니는 거지예요?
왜 사돈 식당에 가서 친구분들 공짜로 밥 먹이려고 해요? 명절에 우리 엄마가 선물 보내면 어머니는 답례도 할 줄 모르고 예의 같은 건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돈 식당에 가면 보통 음식값은 당연히 다 내고 잘 먹었다고 팁까지 주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앞으로 똑바로 행동하세요. 이 말을 할 때 저는 최악의 상황은 이혼이라고 생각했고 이혼이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엄마, 정말 왜 그래요? 나 이혼당하는 꼴 보려고 그래요? 이러니까 시부모님은 흠칫 놀라더라고요. 네가 왜 이혼을 당해? 하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우리 엄마는 혼자서 자식 둘 키웠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두 분이 자식 둘 키웠는데도 아들 결혼식에 한 푼도 안 보태줬잖아요. 우리 엄마는 1,000만 원 주셨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우리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더 보태주려고 해요. 어머님 아버님은 바라기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 식당에 가서 공짜로 먹으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됐다고 화를 내고 계시잖아요. 어머니 하는 짓 거지나 하는 짓이에요. 속으로는 덜덜 떨고 있었는데 말이 어떻게 그렇게 술술 나왔는지 지금도 신기합니다. 여기서 시아버지가 반전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좀 너무했네. 이러시더군요. 너무 웃겨서 저는 아버님, 이제 와서 어머님 배신하시는 거예요? 하고 놀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시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그 못된 말버릇 고치기 전까지는 우리 땡땡이 못 봐요.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의외로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남편에게 잘해주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남편이 저희 엄마와 제 동생에게 잘하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을 자극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때 만약 남편이 자기 엄마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냐고 했다면 저는 이혼을 불사하고 남편과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지금까지 저희는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냅니다. 남편도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고 있죠. 남편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쉬는 날에 아기를 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 방해를 했으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자기 엄마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말만 들은 사람들은 저와 남편을 페루나라고 생각하겠죠? 이제는 그런 시선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눈총을 받는 것이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받아주는 것보다 덜 힘드니까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나이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크게 잘나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았습니다. 성장하면서 남들과 비교하게 되어 알게 된 것인데 저는 뭔가 계획을 세우면 꼭 지키는 성격이에요. 때문에 스트레스를 남들보다 좀 더 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성격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주변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책상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동료들이 한마디씩 하곤 해요. 남편과는 운동을 하다가 만나게 되어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저에게 잘 맞춰주는 사람이었어요. 깔끔 떠는 제 성격도 잘 맞춰주고 자기도 그런 식으로 변하려고 노력할 정도였죠.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데려가 주는 사람이었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함께 먹으러 가주는 남자친구였어요. 남편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은 자기 고집을 부릴 때가 있었죠. 사람 중에 자기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고 넘겼습니다. 다른 좋은 면이 더 많았으니까요. 근데 남편이 한번 고집을 부리면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성격이 시어머니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한번 고집을 부리면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모르쇠를 하면 했지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식으로 말한 적은 없어요. 시어머니는 한번 고집을 부리면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 이런 식으로 자신감 넘치게 말하지만 지식은 많지 않아서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강하게 하시죠. 그리고 본인이 잘못 생각한 것이 공개되어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바꿀 생각도 없고요. 남편은 시어머니만큼 고집을 부리지는 않거든요. 고집을 부릴 때는 어쩌지 못해서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말해보면 인정은 합니다. 떨떠름해 하기는 하지만요. 이런 남편의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신혼 6개월간은 많이도 부딪히고 싸우고 그랬어요.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으면 빨랫감은 빨랫바구니에 넣으라고 해도 꼭 그 옆에 대충 던져놓더라고요. 제가 부탁하듯이 말했는데 남편은 어차피 빨랫바구니에 옷을 던지다 보면 옆에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 하면서 제가 유난을 떤다고 하더라고요. 빨랫바구니는 세탁기 옆에 있고 옆에 떨어진 옷들까지 집어서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돼요. 근데 제가 빨랫바구니 옆에 옷들이 떨어져 있는 게 거슬린다고 했으면 옷을 빨랫바구니에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남편이 던져놓은 옷을 보지 못하고 빨래를 돌린 적이 있었거든요. 빨래는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날 남편이 그 옷을 입으려고 했나 봐요. 빨랫바구니 옆에 떨어져 있는 거 못 보고 세탁기를 돌렸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빨랫바구니에 잘 넣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거 하나 제대로 못 살펴놓고 그게 할 말이야? 이러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빨랫바구니에 옷 제대로 넣으라고 몇 번을 말했어. 던졌는데 옆에 떨어지면 주워서 바구니에 넣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이러면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하면 싸움만 될 것 같아서 그냥 참았어요. 결혼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서로 맞춰가야 할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사소한 생활 방식에서도 거슬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로 의견 충돌도 많았지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따라주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좀 강한 어조로 말을 하면 되려 짜증을 내고 그런 말다툼이 시작되었죠. 분명 본인이 잘못한 일이었지만 남편은 나중에 모르쇠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사람 참 답답하더라고요. 남편의 이런 성향이 시어머니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참 좋은 어머니거든요. 아들이라고 해서 고집을 안 부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각자의 고집을 알기 때문에 안 부딪히려고 노력하니 다툼이 일어날 일은 별로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누나가 2명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신우들을 결혼식 때 딱 한 번 봤어요. 신우들은 둘 다 본인들 친정인 저희 시댁과 연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남동생 결혼식 때도 안 오려고 했다가 왔던 것이래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면 일단 냉장고부터 뒤지셨어요. 냉장고 정리 상태를 가지고 저를 가볍게 갈궈주셨습니다. 이런 거 정리하는 것도 못 배우고 시집 왔니? 이런 막말로 시작하셨죠. 그리고 장롱문도 열어보시고 심지어 서랍까지 열어서 정리 상태를 지적하셨어요. 너네 엄마는 이런 것도 안 알려줬냐? 꼭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깔끔 떠는 성격이잖아요. 처음에는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남편이 정리를 잘 안 하는 성격이다 보니 점점 저도 정리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정리가 좀 안 돼 있기는 했지만 누가 지적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죠. 그냥 지적이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에게 지적당하고 갈굼당하니까 저도 화가 나잖아요. 시댁에 가서 보니 시댁 냉장고나 장롱 안의 정리 상태가 저희 집보다 더 안 좋았어요. 어머니, 여기는 저희 집 냉장고보다 더 지저분하네요. 땡땡씨가 정리 못하고 지저분한 게 어머니 닮아서였나 봐요. 저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걸 보면 시어머니가 매번 그렇게 가정교육까지 들먹이면서 지적을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더라고요. 거실에 있는 작은 서랍장을 열어보니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길래 어머니, 여기서 물건 찾으실 수 있겠어요? 외할머님이 이런 거 안 가르쳐서 어머님 시집 보냈나 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시면서 너 지금 어디다 대고 그따위 막말이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가정교육이잖아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오늘 기분이 많이 안 좋으세요? 이런 거 자꾸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고친다면서요. 그래서 말한 건데? 이랬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기만 할 뿐 더 이상 말을 못 하셨습니다. 남편도 엄마가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렇게 지적 못해 안달이더니 임자 만났네 하면서 큰 소리로 웃고 시어머니는 더 표정 안 좋아지고 시어머니는 고집도 고집이지만 사소한 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남편도 좀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저와 맞춰가는 과정에서 그런 버릇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소한 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 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죠. 답답하기도 했고요. 시비를 거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설명을 하면 고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 피말리는지 몰라요. 그럼 시어머니를 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시어머니의 전략인 건지 시어머니가 지적한 거 제가 그대로 돌려주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말 걸고 싶지도 않게 만들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복수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러셨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머리를 쓸 줄 아는 분은 아니지만요. 신혼 6개월 정도는 남편과 티격태격한 적이 많았지만 그런대로 맞춰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는 맞춰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기하고 될 수 있으면 시어머니와 만날 일을 잘 안 만들고 지냈죠. 시어머니가 끔찍하게 여기는 아들이지만 남편도 시어머니를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딸 둘이 연을 끊고 사니까요. 몇 달 전 시어머니 생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시어머니 생신이 평일이라서 그전 토요일에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준비해간 선물도 드렸고요.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신지 밝은 표정은 아니었어요. 음식이 별로라는 평가나 하시고 그래서 저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어머님이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나도 기분이 별로였다고 했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시어머니 생신 당일날 퇴근길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 만나셨어요? 하고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너는 전화 한 통만 하면 끝이냐? 시어미를 어떻게 알길래 이래? 하고 뜬금없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동네 친구분들이랑 저녁 약속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안 가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시어미 생일날이면 와서 인사를 해야지. 하고 또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저는 남편과 통화해보고 전화를 드리겠다 한 다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보니 남편도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내가 얘기했어. 주말에 생신 파티 한 건데 오늘 뭘 또 가냐고 했는데? 하는 거예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별말 없이 알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화해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남편과 통화해서 얘기 다 들었다고 하면서 땡땡씨랑 얘기 다 됐다면서요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는 집안 꼴이 이렇게 돼버렸네. 당장 안 오면 너 두고 봐 하시더군요. 땡땡씨 고집 아시잖아요. 오늘 어머님 댁에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던데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어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와 다시 통화를 했는데 이런 대화를 나눴다 했더니 그냥 둬. 엄마 그러는 거 한두 번이야. 이러길래 저는 안심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나왔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씻으려고 하는데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하던 남편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저보고 얼른 옷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갈 준비를 하면서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글쎄 저희 부모님 가게로 간다고 했답니다.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어머니 생일에 찾아오지도 않냐고 따지러 가는 중이라고 하셨대요.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주말에 생신 파티 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그걸 왜 장모님한테 가서 따지냐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다고 해요. 저희 부모님은 같이 식당을 운영하시거든요. 거기 가서 시어머니가 행패라도 부리려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부랴부랴 저희 부모님 가게로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저희 아빠는 옆에 서 계시고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가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목소리가 좀 커야죠. 저희 엄마에게 언성 높여서 삿대질까지 하며 화를 내고 있고 손님들은 다 쳐다보고 있고 너무 화가 나고 떨렸습니다. 남편이 말리고 있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요? 시어머니는 너를 똑바로 안 가르쳤으니 너네 엄마가 혼나야지. 이러는데 진짜 잘못 들었나 했네요. 손님 중에 한 남자분이 갑자기 오시더니 다 지켜봤는데 시어머니란 사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머리를 짧게 깎고 덩치도 엄청 큰 분이어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손님이 네가 네 마누라를 위해 줄 모르니까 니네 애미가 젖 따위로 구는 거 아냐? 하시면서 남편 멱살을 잡았어요. 남편은 벌벌 떨고 있고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세댁 어떻게 해줄까? 이놈 이거 어디 한 군데 부러뜨려 버려? 그 손님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새아가 저 손님 좀 말려봐라. 내가 잘못했다. 응?
이러시는데 그날 저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새아가라고 부르는 소리 들었네요. 매번 야 너 이러셨으니까요. 제가 아니라고 저희가 해결할 테니 아저씨 괜히 일에 휘말려들지 마시라고 했죠. 그 손님은 넌 착한 와이프가 살린 줄 알아 하고는 시어머니한테 아줌마 미치려면 곱게 미쳐. 아줌마 미쳐 날뛰다가 아들 송장 치우는 수가 있어. 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잘못했다고 두 손 모아 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그 손님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독한 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본인은 갈 거라고 하는데 저희 엄마가 사과 안 하고 그냥 가시게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물잔을 들어서 시어머니한테 뿌렸어요. 모두 놀라서 바라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대로 돌아서서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계속 말하고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머님이 사과도 할 줄 아시더라. 나를 새아가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도 아시나 보던데? 이랬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날 밤 늦게 저희 부모님 퇴근하시고 나서 통화를 했는데 그 손님은 저희 부모님 가게 단골이라 하더라고요. 근처에서 과일 가게 하는 아저씨랍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는 모르신데요. 그날 저희 부모님은 그 아저씨에게 고맙다고 계속 말했는데 아는 사이에 돕고 살아야죠. 이러고 가셨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밥값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못 온다고 하며 기어코 밥값을 내고 가셨다네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물세례를 받아서 저에게 화낼 줄 알았어요. 저는 이혼을 불사하고 시어머니와 싸우려고 전화를 했던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 가게에 가서 행패를 부린 게 너무 열받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말투가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자꾸 말을 돌리려는 시어머니에게 우리 부모님 가게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 거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시어머니는 용서 안 되면 네가 어쩔 건데 어딜 시어머니한테 용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래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보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해서 형님들한테도 버림받았잖아요. 이제 아들한테도 버림받으시겠네요. 아니면 저한테 아들 돌려받으시거나요.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아저씨한테 멱살 잡히고 다른 손님들한테도 욕먹고 해서 그런지 저나 저희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만약 저희 부모님에 대해 뭐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저는 바로 이혼하자고 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해서 일단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애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은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제야 깊어져만 가던 시어머니와 갈등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속 시원히 해결이 되어서 그런지 일상에서 미소가 지어집니다. 약간 씁쓸한 부분도 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짓는 미소가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잘 웃고 명랑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본인만 기분이 좋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가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서도 안 되고 좋은 일이 생겨서도 안 되는 사람인 것도 같습니다. 자기는 기분 좋은 일이 없는데 주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싫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싫어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마음보를 파악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 글을 읽는 분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적어볼게요. 시어머니와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슈였던 것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는 특유의 도끼서린 눈빛으로 너네 엄마는 놀고 먹으면서 돈 벌고 얼마나 좋니? 하시더군요.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 미소, 자신은 상당히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억지 미소입니다. 소름 돋는 시어머니의 그 미소는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그 표정은 이성을 잃게 만들어서 실수를 유도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어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속이 복잡해집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을 길게 해야 할 것 같아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니었어요. 사장님은 육아휴직을 길게 써도 되니까 상황이 될 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이 워낙 좋은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회사에 패기치기 싫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아이 키우다가 다시 일할 상황이 되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학 갓 졸업했을 때부터 10년 넘게 일했던 회사이고 사장님을 비롯해 동료들과도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둘째가 4살이 되어 기저귀를 떼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전에 다니던 직장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출근할 수 없겠냐고 하시더군요. 제가 맡고 있던 일이 좀 많았거든요. 새로 직원을 뽑아서 제가 하던 일을 맡겼는데 자꾸 실수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 보면 얼마 못 가서 새로 들어온 직원이 퇴사를 한답니다. 처리할 일만 다 처리하면 4시쯤 퇴근을 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직원들 눈치가 보여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했더니 다른 직원들도 모두 동의했다고 합니다. 제가 처리를 잘해줘야 다른 직원들도 일하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긴 하거든요. 남편과 상의해서 다시 회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던 일이지만 오랜만에 하다 보니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금세 적응했고 좀 바뀐 일도 있었지만 무리 없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사장님과 동료들 모두 제가 돌아와서 너무 좋다고 말해주었어요. 제가 복직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엄마가 그 시기에 퇴직을 하셨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타이밍이 잘 맞았고 엄마에게 상의를 해보니 흔쾌히 육아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경단녀가 되는 것을 저희 엄마는 많이 속상해 하셨거든요. 걱정도 많이 하셨고요. 근데 마침 엄마가 퇴직을 했으니 아이는 걱정 말고 얼른 회사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새벽에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출근하면서 아이들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도 되는데 일찍 오셔서 아이들 등원까지 시켜주셨어요. 저와 남편이 한사코 말려서 몇 달 후부터는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오전에 오셨어요. 아이들은 저와 남편이 출근하면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고요. 저희 엄마는 오전에 저희 집에 오셔서 집안일을 모두 해놓으셨습니다. 밑반찬도 해주셨어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면 둘째를 집으로 데리고 오세요. 첫째는 오후에 특기 수업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후에 데리고 오시고요.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주시고 간식도 먹이십니다. 저희가 집에 와서 아이들 씻기고 있으면 저희 엄마는 집 정리를 하신 다음 집으로 가시죠. 오전에 오셔서 밤이 되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상의를 해서 엄마에게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엄마는 금액을 정해주셨어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더 드리겠다고 했지만 저희 엄마는 그 금액만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말씀하신 그 금액을 드렸습니다. 대신 아빠에게 그 전보다 용돈을 더 드려요. 저희 아빠는 주말에 외식을 하자고 하시고 결국 저희가 드린 용돈보다 더 큰 돈을 쓰십니다. 엄마가 장을 봐가지고 와서 저희 집에 음식을 해 놓으시곤 하는데 그것에 대한 금액은 따로 드린다고 해도 절대 안 받는다고 하시면서 마다하셨어요. 이런 식이니 저와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항상 빚을 지고 사는 기분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 친구들 부모님 얘기 들어보면 아이 봐달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일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봐달라는 말은 절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는 얼른 아이부터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아이를 봐줄 것처럼 말씀하셨죠? 요새 부부들 다들 맞벌이 하니까 계속 일을 하면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실 거라 하셨어요. 시어머니 믿고 아이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니까 바로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서 아이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분노도 잘하시고 사람들 흉을 보라고 하면 밤을 새우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어쩔 때 보면 저보다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워낙 기반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셔서 저희 남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사촌 형제들 옷 물려 입혔던 것도 그렇고 큰 옷을 사서 입혔던 것도 미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이들 옷을 가끔 사주시는데 좀 좋은 옷을 사주세요. 아이가 금방 크는데 좀 큰 옷을 사오지 그랬냐 하면 기겁을 하십니다. 내년에 입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 큰 옷만 입게 된다면서 딱 맞는 옷 예쁘게 한 철만 입히라고 하시죠. 내년에 또 사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시면서요. 시어머니는 싼 옷 큰 사이즈를 사다 주십니다. 그리고 생색을 엄청 내시죠. 손주 챙기는 것은 친할머니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이들 옷도 많이 사오시고 장난감도 많이 사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서 저희 부모님이 이 옷도 사주셨고 이 장난감도 사주셨다 말하면 시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생색내지 말라고 화를 내셨어요. 생색은 본인이 내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뜻으로 말한 건데 말이죠. 시어머니가 해주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본인이 손주들에게 가장 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얄미워서 친정부모님이 사준 것을 일부러 말씀드린 것이기는 합니다.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을 하거나 저런 식으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도 하나 사주면 엄청 생색을 내셨죠. 제가 뭐만 하면 애를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 같은 말투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가 너무 버릇없게 굴어서 제가 훈육을 하면 애 그렇게 기죽이지 마라. 크면서 배우는 거야. 하시고 애를 혼내면서 키워야지 저렇게 어리광만 부리는 아이로 키우냐? 이러시기도 하시고 저와 시어머니의 기준이 다른가 하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것이 전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죠. 제가 하는 것에 제동을 걸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시댁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신우네 아이에게는 비싼 거 잘도 사주시죠. 신우는 남편과 몇 살 차이가 안 나지만 일찍 결혼해서 아이가 벌써 중학생입니다. 작년 가을에는 시어머니가 신우 아들에게 100만 원이 넘는 패딩을 사주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신이 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왜 차별하냐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말로는 친손주가 최고다 하시죠. 막상 신우 아들도 시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뻐하시지도 않으시니까요. 그런 외손자에게 큰돈을 써가면서 패딩을 사준 것으로 저를 약올리고 싶었나 봐요. 이거 말고는 시어머니가 신우 아들에게 그 비싼 패딩을 사줄 이유가 없거든요. 시어머니가 이런 식이니 점점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기만 했죠. 그냥 저는 잘 지내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남을 불편하게 만들지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저도 화가 날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들 차별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제 기분 상하게 만드는 것을 겪으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달 전에 신우 생일이 있었어요. 주말에 시댁 식구들 다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신우는 저희 아이들 옷도 가끔 사서 보내주고 장난감도 잘 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고모랑 고모부를 많이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자기 예뻐하는 사람은 안다고 하잖아요. 저도 가끔 신우 아들 용돈도 주고 하지만 비교해보면 신우가 저희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이 더 많아요. 남편에게 식대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남편도 당연히 그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상의는 해야 하잖아요. 상의할 것도 없이 저는 식대를 계산하라고 한 것이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에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한 달에 얼마를 주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너무하신다. 자기 손주 봐주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 돈독이 올랐나? 하시더군요. 돈독이 올랐다는 말에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정말 터질 것 같았는데 꾹 참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 일하면 보육도우미한테 2배 가까이 줘야 해요. 저희 엄마가 저희 돈 모으라고 하시면서 적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넌 친정에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 우리한테는 꼴랑 10만 원 주냐? 공평하게 줘야지. 이러시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우리 엄마는 평일 내내 아이들 돌봐주시고 적은 돈 받으시는 것이고 시댁에는 그냥 드리는 용돈인데 그걸 비교하며 형평성을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어머니와 제가 대화한 내용을 신우가 듣고 있었거든요. 사돈이 고생이 많으시겠다. 참 고마우시네. 내 조카들 그렇게 돌봐주신다니 내가 용돈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자기 손주 봐주는 게 뭐가 고생이라고 돈도 그렇게 많이 받는데 하며 화를 내셨어요. 갑자기 남편이 월 10만 원은 좀 적긴 해. 20만 원 정도 드릴까? 하더군요. 집게 들고 있던 손이 떨리더라고요. 진짜 집게를 휘두를 뻔했네요. 신우가 너 미쳤니? 올려줄 거면 사돈어른을 올려드려야지 엄마 용돈을 왜 올려줘?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얘가 왜 큰 소리야? 제가 틀린 말 했어?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럼 어머님이 우리 아이들 봐주시면 돈 드린다고 말해봤어요.
시어머니는 그럼 남들 주는 만큼 돈을 줄 것이냐 물으시더군요. 손주 받으시는데 무슨 돈을 바라세요? 그냥 드리던 대로 1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시어머니 째려보면서 웃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확 상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럼 엄마 드리던 용돈을 장모님께 드리자. 그게 맞는 것 같네. 이러더라고요. 신우도 그래 맞아. 그게 맞는 거지. 우리 집에서 너네 결혼할 때 뭐 해준 거 있니? 올케가 결혼할 때도 얘보다 더 많이 했잖아. 앞으로 받을 것도 친정에 더 많고. 그럼 당연히 친정에 더 잘해야 하는 거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얼굴 좌우 근육이 따로 움직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웃겼습니다. 그래야겠어요. 일찍 결혼한 형님한테 이렇게 배울 게 많아요. 하고 웃으면서 시어머니 또 째려봤어요. 애들 더 크면 생활비 모자랄 수도 있어. 그럴 때 시댁 찬스 쓰는 거야. 돈 필요할 때 시댁 찾고 도리할 때는 못 본 척하는 게 며느리잖아. 하면서 저에게 윙크를 하는데 감동적이었네요. 저는 계속 저희 엄마 칭찬을 했어요. 저희 엄마 그 정도는 아닌데 말하다 보니 거의 신사임당 같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럴수록 시어머니 표정은 더 어두워졌고요. 시어머니는 누가 기분 좋은 것도 싫어하는 분인데 제가 저희 엄마 칭찬을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그날 이후로 시댁에 드리던 용돈 안 보내려다가 그대로 보내드렸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돈 잘 받았다는 전화가 오더라고요.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엄청 했대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돈 보내면 잘 쓰겠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저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좀 줄었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일에 반대를 하는 분인데 제가 똑같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속 시원해요. 시어머니 말씀하시는 것에 무조건 반대편에 서서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가 엄청 짜증이 나는 것 같고요. 저희 엄마가 고생한 거 남편이 평생 고마워하도록 생색을 많이 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올려주자는 말을 한 걸 보면 저희 엄마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육아 문제 말고도 시어머니와 많은 일이 있었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일도 적어볼게요. 요즘 시어머니 기분 나쁘게 만드는 재미가 참 좋은데 이래도 되나 싶네요.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이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한 달 전쯤에 아주버님 뺨을 때렸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 놓았고요. 시부모님의 반응은 정반대네요. 시아버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시고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뭘 그런 걸 가지고 경찰서까지 들락거리냐고 하셨습니다. 신고해봐야 서로 피곤하기만 하고 아주버님은 별다른 처벌은 안 받을 거라고 하시는데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아주버님은 이번 일로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됩니다. 저는 아주버님을 비롯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충분히 기회와 시간을 주었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격상 싫은 소리를 잘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가 싫다고 확실하게 표현했으면 아주버님이 그랬겠냐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제가 싫은 티를 안 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싫은 티를 내지 않더라도 아주버님이 그렇게 선 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글을 읽어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심각하게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기 할 말만 하고 남들이 하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시어머니나 아주버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건 대화가 아니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할 말만 하거든요. 대화하는 상대가 자기 말에 맞장구를 쳐주어도 아무런 호응이 없습니다. 전에 준비해온 원고를 읽는 듯이 말을 하죠. 그럼 결국 서로 동문서답을 하게 되고 다시는 대화하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남들이 원하는 것은 철저히 외면해요. 남들이 말하는 것도 안 들리는 사람들인데 남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리가 없잖아요. 저희 남편도 약간 이기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제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제 말을 듣더군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기적인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본심이 착해요. 가끔 보이는 이기적인 모습이 좀 실망스러웠지만 그런 것을 고치려 노력하고 저는 남편을 도와주면서 나름 희열을 느끼며 연애를 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저보다 남들을 더 잘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네요. 시댁 남자들은 모두 술을 좋아합니다. 모여서 식사할 때도 술이 절대 빠지지 않죠.
저희 친정은 반주를 하는 문화가 없어서 처음에는 좀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남편도 술자리를 좋아하지만 혼술을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은 몇 끼마다 술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술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고 거침없이 행동을 합니다. 술이 들어갔을 때 말과 행동이 과하게 느껴져서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합니다. 남들 하는 말을 끊고 자기 할 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시아버지의 주사는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제 기분을 정말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시작된 것인데 매번 정말 기분 더러웠어요. 저희 결혼하고 첫 명절에 외식을 했습니다. 시댁은 종교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모여서 외식을 합니다. 아주버님은 미혼이기 때문에 명절 내내 시댁에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 후 첫 명절에 외식을 하러 갔을 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저희는 친정으로 갈 계획이었거든요. 그날도 시아버지와 아주버님 둘이서 신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런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인데 그날은 운전을 해야 해서 술을 안 마셨어요. 제가 오히려 소주 2잔 정도를 마셨죠.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 하는데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과 악수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손을 내밀길래 엉겹결에 아주버님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악수가 아니었어요. 손을 꼬물거리면서 한참 동안 제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빼내려고 했지만 아주버님은 힘을 꽉 주고 놓아주지 않더라고요. 한참 뒤에 풀려나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 차를 타고 친정으로 가는 내내 기분 참 더럽더라고요. 내 손을 잡고 개슴츠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던 아주버님의 표정이 생각나서 더 기분이 더러웠어요. 너무 화가 났지만 별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해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좋게 넘기자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주버님의 행동과 표정도 기분이 나빴지만 아주버님이 제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며 시어머니가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분이 더 나빴습니다. 제 표정이 썩어 있는 것이 안 보였을까요? 저 그때 너무 당황스러웠고 기분 더러웠기 때문에 표정이 엄청 안 좋았을 텐데 말이죠. 며칠 기분 나빠하다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그때 계산하러 다녀왔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제 기분을 설명했더니 제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두고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바보같이 그런가 하고 별말을 하지 못했네요. 그때 이후로도 아주버님은 만나기만 하면 헤어질 때마다 저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거절을 하기도 하고 악수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의 행동은 점점 과해지더라고요. 악수를 하면서 제 팔을 쓰다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서 아주버님이 그런 행동을 할 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괜히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제 팔이나 어깨를 쓰다듬으면 너무 불쾌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악수를 하자고 하는 아주버님에게 앞으로 저한테 악수하자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사람 좋은 웃음소리를 내면서 재수씨 참 서운하네요. 싫으면 말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중간에서 잘 하라고요.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제가 기분 나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가 너무하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옛날처럼 내외하는 세상도 아닌데 악수 가지고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하셨대요. 그래서 남편은 형이 악수만 하는 게 아니라 팔이랑 어깨를 자꾸 쓰다듬고 그런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셨다는 말에 저는 경악을 했어요. 중요 부위를 만진 것도 아닌데 뭘 그런다니? 이러셨다고 합니다. 제가 중요 부위라고 표현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단어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남편도 저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와 몇 번 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만 하셨대요. 재수씨가 싫은 티를 내면 형이 그런 짓을 안 하면 되는 거지 엄마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서 따졌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별것도 아닌 일로 분란을 만든다고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셨다네요. 그래서 저희는 시댁 모임에 잘 가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은 미혼이고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참석을 했거든요. 아주버님이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만 시댁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솔직히 시어머니도 보기 싫었어요. 아주버님도 문제지만 아주버님의 그런 행동이 별일 아니라는 듯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도 정말 싫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어떤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아주버님이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지금 열받네요. 지난달 초에 남편 사촌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큰아버님 아들인데 남편과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살면서 친형제처럼 지낸 사람이라고 해요.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가끔 만나곤 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친형인 아주버님보다 그 사촌형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할 정도예요. 결혼식은 당연히 참석을 했죠. 결혼식이 끝나고 큰아버님 댁에 모두 간다고 하길래 저희도 함께 갔어요. 아주버님은 결혼식장에서 그냥 돌아갔으면 했지만 그런 자리에 절대 빠질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친척들이 있는데 아주버님이 저한테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큰아버님 댁으로 갔습니다. 다과상을 차려서 거실에 앉아 시끌벅적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술이 빠지지 않고 상 위에 올라왔고 술을 마실 사람들은 마시고 있었죠. 저는 일부러 아주버님과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 저와 남편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집에 빨리 와서 쉬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다고 말씀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아주버님은 제 어깨부터 팔뚝까지 쓰다듬으면서 주물럭거리고 있었습니다. 재수씨, 요즘 자주 못 보네요. 하면서 개슴츠레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가버렸어요. 저는 아주버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요. 내 몸 만지는 거 싫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주버님 뺨 때린 거 신고하세요. 여태까지 아주버님이 한 짓도 저도 신고할게요.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오면서 남편은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형을 때려서라도 그런 짓을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아주버님의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지도록 해서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남편 잘못도 있죠. 근데 저는 분명 아주버님에게 여러 번 경고했어요. 아주버님은 제 경고를 무시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유난을 떤다는 식으로 계속 말했고요.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아주버님 뺨을 때리는 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 것이었죠.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서 아주버님이 나에게 이상한 짓을 할 때마다 녹음해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아주버님의 범죄를 싸고 도니까 어머님 믿고 아주버님이 그 나쁜 버릇을 안 고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내일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할 테니 그런 줄 아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친척들 앞에서 아주버님을 그렇게 망신을 주냐? 얼른 아주버님께 전화해서 마음을 풀어줘라 하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그만 들을 것이라고 했어요. 어머님도 저에게 아주버님 편들어서 얘기하는 통화 내용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 공범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경찰서에 증거를 제출하고 아주버님을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 아주버님이 빨리 법적 처벌을 받았으면 하고 조바심이 나고 있는데 경찰 아저씨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조사를 받으러 와서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댔는데 제가 제출한 녹취를 들려주니 아주버님은 순순히 자기가 한 짓을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걔가 경찰서 가서 다 인정하고 왔단다. 이제 속이 시원하니?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신고한 거 취소해라. 이러시더라고요.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이런 걸로 처벌받은 이력이 생기면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잘리고 앞으로 직장 구하기도 어렵다면서 저에게 잘 얘기해달라고 했대요. 남편은 그걸 그럼 모르고 있었던 거냐고, 그걸 알면서 싫다는데 왜 계속 그런 짓을 했냐면서 고소 취하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대요. 근데 아주버님은 막무가내로 취소해달라고만 하길래 남편은 아주버님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이 인터폰으로 할 말 없다고 하면서 돌아가시라 했거든요. 조금 있다가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주버님이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있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이제 와서 그런 행동으로 용서를 받을 수는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주버님을 꼭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꿔달라고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니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처음에 좋게 말할 때 어머님 나한테 뭐라고 하셨냐고. 내가 여지를 주니까 아주버님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아주버님이 그러는 거 나는 분명 범죄라고 했는데 어머님은 내가 집안에 분란 일으킨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어머님도 공범이니까 범죄자 아들 데리고 가시라고 했어요. 경찰 아저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버님이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판결이 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버님에게 분명히 싫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버님이 그런 나쁜 행동을 반복했고요. 큰어머님과 통화를 했는데 큰어머님도 저에게 아주버님 절대로 용서해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용서하면 걔는 밖에 나가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른다고요.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건가요? 형제의 배우자에게 저런 스킨십을 하는 것이 친근감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후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후 시댁에 죽어라 헌신했지만 대접 한번 제대로 못 받고 호구가 되어버린 저는 위험에 위경련까지 겪고 나서 스스로 살고자 시어머님께 할 말 다 하고 연을 끊었어요. 효자 남편도 시어머님께 자신은 효도를 했는데 시어머님은 둘째 아들을 금고로 생각한 것 같다며 이제는 우리 가족 행복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고등 시절에 흔히 말하는 여사친 남사친이었다가 졸업 후 어느 순간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으로 와서 남편은 자동차 정비회사에 취직을 했고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개인 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남편은 대학에 가서 자동차에 대해 제대로 배운 다음 경험을 더 쌓아 본인이 직접 작은 카센터를 차리고 싶다면서 야간대학 자동차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느라 힘들어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저는 매번 생활비를 보태주고 용돈까지 챙겨주었죠. 하지만 남편 본가에서는 아들이 대학에 다니는 걸 아시면서도 돈 한 푼 보태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남편이 부모님께 용돈을 꼬박꼬박 드리고 있더라고요. 시댁은 바닷가 근처라 농사도 짓고 바다일도 해서 형편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았는데 말이죠.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는데 부모님께 정말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른이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의 바르고 반듯한 남편이 너무 좋아서 평생 이 사람이랑 살면 마음고생은 하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했답니다. 남편과 시댁의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던 날 기분 나쁜 소리를 우연찮게 들었어요. 시어머님이 신부감이 인물은 빠져도 알뜰해서 돈은 많이 벌어놓은 것 같으니 괜찮다고 시아버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한 얘기라 기분은 나빴지만 결혼 승낙을 받았으니 되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아버님께서는 집 구하는데 보태줄 돈이 없으니 너희가 알아서 결혼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어차피 도움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말씀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남편과 알뜰하게 살림 준비하고 작은 신혼집도 전세로 마련했습니다. 결혼식 후에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방문했는데 시부모님 표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어요. 인사를 마친 후에 시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신 후 뭔가를 가져오시더니 제 앞으로 툭 던지시더라고요. 제가 혼수품으로 보내드린 이불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이불을 해오냐고 하시면서 내 아들이 좋다고 해서 결혼은 허락했지만 정이 안 간다는 등 대놓고 막말을 하시면서 그 돈이 그렇게 아깝더냐고 화를 내시는 것이었어요. 결혼하면서 시댁에서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저랑 남편이 모은 돈으로 전셋집도 얻었고 그것 또한 대부분 제 돈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돈이 좀 있어서 전셋집 구하는 데 쓰고 가구며 침구 등을 사면서 지출이 많다 보니 여유가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품 이불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저가의 이불도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형님께서 이불 색깔이 너무 노티난다고 동서 스타일대로 준비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한몫 거들더군요. 그러는 형님은 시집 오실 때 얼마나 좋은 걸 해오셨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걸 그냥 속으로 삼켰습니다. 시댁에 좋은 이불이 없는 걸로 봐서 형님은 시집 오실 때 아예 이불도 해오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은 시댁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사십니다. 형님은 심장이 조금 안 좋으셔서 직장도 안 다니시고 아주버님은 작은 회사를 다니시는데 그것마저도 몇 번을 옮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큰아들 부부를 무척 안쓰러워하시면서 생활비도 보태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답답하고 한심했습니다. 저렇게 힘들다고 할 때마다 챙겨주시니 아주버님이 버릇이 잘못 들어서 자꾸만 손을 벌리고 악착같이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싶더군요. 둘째 아들 결혼하는데 10원 한 장 보태주지 않으신 분들이 많나 싶을 정도로 큰아들에게는 늘 베풀고 계셨던 거죠. 시댁에서 신혼집으로 돌아오던 날 형님께서 저를 삐딱하게 쳐다보시면서 하는 말이 동서는 참 복도 많다. 도련님 인물 좋지 돈 잘 벌지. 솔직히 인물로는 동서가 좀 꿀리지. 라고 막말을 하시길래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한 가족이 되었는데 내가 동서라고 저렇게 말을 막 하나 싶어 형님이 무식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앞으로 형님을 자주 볼 것도 아닌데 열내지 말자 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키도 크고 잘생긴 건 맞습니다. 반면 저는 키도 작고 얼굴이 그리 예쁜 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대놓고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다음엔 무슨 말로 속을 긁으려나 싶어 벌써부터 막막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형수가 원래 그런 분이시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신혼부터 이게 뭐냐 싶어 짜증이 났어요. 결혼 후 첫 명절에 시댁에 도착하여 음식 장만을 하는데 근처에 사시는 형님은 오후 늦게 오셔서 전 몇 개 부치시더니 어머님께 내일 아침에 오겠다고 하고는 가버리더라고요. 뭐지? 하는 마음에 어리둥절했지만 어머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건강이 좋지 않다 하니 저도 딱히 할 말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명절마다 전날 잠깐 와서 도와주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형님은 몸이 안 좋으니 이만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어머님도 그런 형님을 봐주는 분위기였어요. 명절날 아침 아주버님과 형님은 조카 둘을 데리고 건너오셨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을 생각하면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카라고 남편과 저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챙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눈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셨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저희 집 근처 대학병원으로 다니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마다 진료받으러 오시고 그럴 때마다 저는 휴가를 내서 모시고 다녔고요. 물론 병원비부터 차비까지 제가 다 결제해드렸습니다. 친구 얘기 들어보면 병원비 차비는 형제들이 분담한다던데 남편 형제들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보다 하며 넘겼어요. 큰아이를 낳고 돌잔치를 한다고 시댁에 연락을 드렸는데 시부모님, 아주버님, 시동생도 못 온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서운했지만 오시기가 힘드셔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친정 식구들과 지인 몇 분 모시고 소박하게 돌잔치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 설 명절에 시댁을 방문했다가 형님께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서,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 돌잔치에 오라고 연락을 한 거야? 가까운 거리도 아니어서 기름값도 엄청 들 텐데 왜 부담 가게 돌잔치 한다고 연락을 해? 하며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기가 차고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형님께 한 소리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언제 돌반지를 해달라고 했나요? 그동안 저희 집에 오신 적도 없으시니 조카 돌잔치에 오셔서 가족들 얼굴 한번 보고 함께 술 한잔도 하시면서 어색함도 풀고 얘기도 나누고 싶어 그랬어요.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은 난 몸이 안 좋아서 술 못 마셔 하더니 자기 집으로 휙 가버리더군요. 더 화가 나는 건 시부모님, 시동생 전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딸은 첫 생일에 시댁에서 그 어떤 축하 선물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에게 세뱃돈도 한 푼 준 적이 없으셨습니다. 솔직히 주변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손주 세뱃돈을 안 챙겨주는 집은 한 곳도 없더라고요. 저희는 갈 때마다 과일에 선물 세트에 용돈 한 분당 25만 원씩 해서 50만 원을 꼬박꼬박 챙겨드렸습니다. 더 황당한 건 시아버님이 형님 댁 아이들은 세뱃돈을 조금씩 챙겨주는 겁니다. 장남의 아이들이라 챙겨야 한다나요? 이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해도 너무한다 싶었죠. 도대체 이 집안은 뭐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용돈 두둑히 챙겨드리고 남편의 부탁으로 아주버님 형님 생신 때도 봉투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큰아이 돌잔치 사건 이후 아주버님과 형님 생신은 챙기기 싫어서 안 챙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 경조사가 있을 때는 저희 남편이 시부모님 대신해서 봉투를 들고 다닙니다. 개념이 있는 부모라면 봉투값은 아들에게 붙여줘야 맞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남편은 불만 없이 잘 다니니 제가 배놔라 감놔라 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는 둘이 벌어서 알뜰하게 모은 결과 큰 평수는 아니지만 대출을 조금 내서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하던 카센터 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고객도 줄어들고 매출도 줄어서 힘든 상황인데 월세까지 올려달라고 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명절 때부터는 시부모님 용돈을 조금 낮춰서 드리자고 제안을 했더니 남편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번에는 양보 못한다. 우리도 살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카센터를 운영하면서부터 첫 아이를 데리고 하루 전날 버스로 시댁을 가서 음식 장만을 도왔었습니다. 남편은 명절날 저녁까지 일하고 새벽에 시댁으로 왔고요. 전 지금껏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아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은 고집을 부리지 않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명절 뒷날 돌아오는 길에 시부모님께 10만 원씩 든 봉투를 드렸습니다. 출발한 지 10분 정도 되었을까 시어머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솔직히 감이 왔습니다. 돈 봉투 때문이겠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약간 머뭇거리시더니 혹시 봉투가 바뀐 게 아니냐고 금액이 다르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요즘 남편 사업이 잘 안 된다. 월세도 올려줘야 한다. 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드리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더 드리겠다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님께 잘 도착했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 돈 아껴서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장이 뛰고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부모가 돼서 아들 내 상황이 어렵다고 용돈을 줄였더니 저주의 말을 퍼붓는 부모가 진짜 부모 맞나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려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엄청나게 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은 밥을 먹고 나면 소화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갑자기 명치가 아프고 쥐어짜듯 심한 복통이 시작되길래 병원을 갔다가 스트레스로 인한 미경련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장에 출근을 못한다고 전화하고 누웠는데 정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한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는 형과 동생 사이에서 늘 비교당하면서 사랑을 받질 못했대요. 형이라서 시동생은 어린 동생이라서 새 옷과 신발을 사줬고 신랑은 형이 쓰던 물건을 물려받아 썼다며 자긴 늘 외롭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을 어머님께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집에 갈 때마다 선물이나 용돈을 두둑히 드렸고 시부모님은 용돈 봉투 주는 남편 앞에서 좋아하시면서 웃어주시더라는 거죠. 남편은 돈을 드리면 좋아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그렇게 챙겨드렸던 거예요. 야간대학 다니면서 힘들어도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드린 것도 그래서였고 그러다 보니 돈이 없어도 부모님 용돈은 꼭 챙겨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못 드리면 무시당할까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라면서 못 받은 사랑을 용돈을 드리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한편으로는 남편이 너무 불쌍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착한 남편을 무시한 시부모님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랑 나는 호구였다. 우리 10년 동안 누굴 위해서 살았는지 생각해봐라. 누구보다 열심히 벌면서 살았는데 아직 대출도 다 갚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냐. 누구 때문인 것 같은지 생각해봐라. 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난 솔직히 시댁 없다고 생각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만 생각하고 살면 좋겠다 했습니다. 남편도 그제서야 수긍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만든 것 같다고 미안하다 하더니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 연락도 안 하고 저도 연락을 안 하니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시아버님 다리가 많이 안 좋으시니 저희 집 근처 병원에 예약 좀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바로 답해버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만 자식이에요? 놀고 먹는 형님이나 혼자 사시면서 여유 있는 시동생에게 병원 예약하시라고 하세요.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매번 당연한 듯 전화를 하세요? 저희가 뭐 박씨 집안의 호구인가요? 저희가 드렸던 용돈들 형님네 다 드렸을 테니 아주버님이나 형님께 병원 예약해달라고 하세요. 어머님도 양심이 있으시면 이런 우리한테 이딴 식으로 못해요. 저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저희는 없는 자식으로 알고 사세요. 더 이상 전화도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끊을게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터질 듯한 심장을 추스리느라 한참을 멍하니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 속이 후련해지면서 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5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금 후에 문자가 오더군요.
부모 내치고 잘 사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다. 어디 너희 맘대로 살아보라고요. 남편을 불러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남편은 잘했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퇴근한 남편을 불러서 조용히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이 조금 더 있었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 하는 걸 보니 내게 돈이 더 있다는 걸 알면서 자기가 시댁에 다 퍼주고 우린 빈털터리가 될까봐 몰래 숨겨뒀었다고 했어요. 이 돈으로 애들이랑 며칠간 여행을 다녀오자고, 그리고 카센터 월세도 걱정 말라고 했더니 남편은 앞으로 정말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살겠다고 합니다. 남편 카센터를 길게 문을 닫을 순 없어서 해외여행은 안 되고 우선 2박 3일 국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여행이지만 알차게 보내려 합니다. 어디를 여행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갈 곳이 너무나 많네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호구되고 병만 키우니 말 같지도 않은 말에 굳이 참지 말고 할 말 하면서 살아야 호구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네요. 이제 시댁에 드리던 돈 모아서 우리 가족과 더 의미 있게 써야겠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순수한 건지 멍청한 건지 분간이 안 가는 분입니다. 지금은 제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시어머니는 남들에게 못되게 굴고 싶어서 멍청한 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뭘 모르는 사람인 척을 하면서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다가 점점 더 진짜로 멍청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시어머니가 한 말 때문에 집에 와서 화가 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성격이 까칠한 것은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상담도 한 달 정도 받아봤어요. 상담 선생님은 제가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것을 겪은 사람이면 누구나 그 상황을 곱씹으며 화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람 열받게 만드는 말을 해도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뭘 모르고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저와 비슷하게 화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모님들이 그러셨죠.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시어머니의 시누이들인데 오히려 시집살이를 당하고 살았다고 해요. 할머님이 잘못하신 것도 있습니다. 할머님은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하고 사셨던 분이라서 당신께서는 며느리들에게 시집살이를 절대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하셨대요. 그 결심이 대단하셔서 정말 며느리들에게는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점점 시댁을 우습게 알고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시어머니의 언행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작은 어머니들은 왜 시어머니와 다를까 말이죠. 정말 그러기 싫었지만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막말을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잘못된 언행을 일일이 지적해드렸죠. 시어머니는 멍청한 척을 했기에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성격도 보통 아니에요.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은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화를 못 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를 가르치는 것처럼 시어머니에게 눈누니를 했어요. 남편이 자기 엄마 편을 들거나 중립적인 입장으로 행동했다면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는 돌싱이 되었겠죠. 생각 없이 말하는 척을 할 때 보면 시어머니는 정말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게 다 의도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의도는 별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목표가 있죠. 사람 열받게 만드는 거요. 시어머니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저는 몇 배를 갚아주었는데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도전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기가 죽어 도전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식으로 해도 시어머니는 화가 안 난 척을 하더라고요. 근데 몇 번 저한테 당하고 나니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역시 시어머니는 뭘 몰라서 그런 언행을 했던 것이 아니란 거죠. 의도된 것이었고 똑같이 당해보니 자기도 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런데 순수한 척을 해야 하니까 화를 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한 사람인 척하면서 사람 속 뒤집어 놓는 시어머니와 더한 막말로 시어머니를 인신공격하는 며느리, 아내 편드는 남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이다를 날리기 시작한 것은 남편 생일 때였습니다. 남편 생일이 저희 결혼기념일과 며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나서 결혼 후 남편의 첫 생일이 왔습니다. 저는 그날 출근했고 점심시간에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땡땡이 생일이다. 너는 어제도 나에게 전화를 해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거 안 가르쳐도 똑바로 알고 행동하길 바란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전화 안 받는 걸로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게 취미인 분이세요. 3번을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날 퇴근하는 길에 시어머니에게 문자로 제가 잘 몰랐어요. 어머니 시간 되실 때 전화 주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 알겠니? 내가 땡땡이를 낳은 엄마야. 땡땡이 생일에 나한테 전화를 해야지. 첫날도 그렇고. 이러시더라고요.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 여자 이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너네 시어머니 미친년인가 보다고 하셨어요. 그럼 미친년이 시어머니라서 너무 힘들겠다고 위로해 주시던데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뭐? 미친년? 하는데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사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린 거예요. 어머니 밖에서 미친년 소리 안 들으시려면 앞으로 똑바로 알고 행동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하셨는데 저는 계속 안 받았죠. 꼭 할 말이 있는데 일부러 전화 안 받는 거 똑같이 되돌려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에만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왔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 태도가 냉랭하더라고요. 찬바람 쌩쌩 불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화가 나셨나 보다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일 때문인지를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시어머니와 주방에 있는데 자기가 답답한지 시어머니가 너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니? 하시길래 알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했죠. 잘못을 했으면 혼나야지 안 그래? 이러시길래 맨날 어머님이 저를 혼내셨던 거 알고 보면 제가 잘못한 거 한 번도 없었잖아요. 허튼 짓 하지 마시고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멍청한 것도 죄라고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멍청한 것도 죄라는 말 시어머니가 하신 적 없거든요. 그냥 그렇다고 한 거죠. 시어머니는 동공에 지진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혀 하길래 주방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그날 대화했던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웃더라고요. 넌 그런 말이 바로바로 떠올라? 하면서요. 저희는 결혼하고 2년 정도 후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왜 얼른 아이를 안 갖냐고 볼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결혼 전에 저희 계획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말이죠. 몇 번 저희 계획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기억을 못하는 척하며 또 얘기하고 그러셨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니까 같은 대답하는 게 짜증나서 저희 아이 생기면 만사까지 회사 다니다가 육아휴직하려고요.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가 복직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씨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톨쟁이를 어쩌고 회사를 가니? 이러시길래 어린이집 많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고 맞벌이해요. 이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참 비정한 엄마이고 모성애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아이는 다 클 때까지 엄마가 하루 종일 끼고 가르치며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회사 그만두라고요? 그럼 저야 좋죠. 제가 한 달에 500 정도 버니까 어머니가 그만큼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도 아니면서 이런 말씀 하신 거면 어머니 사람들한테 돌 맞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뭐만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사람들한테 돌 맞는다. 시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이거든요. 시어머니는 어버버하면서 있는데 남편이 엄마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아무튼 고마워요 엄마. 이러는 거 있죠? 오빠 우리 더 있다가 아기 낳을 필요 없겠다. 바로 낳아도 되겠는데?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저 정말 어머님이 지원해 주시는 돈 덕분에 집에서 아이 보면서 살림하고 운동 다니고 동네 여자들이랑 커피 마시러 다니고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이 대학생 때부터 제사 음식을 모두 사서 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도 힘들게 음식하지 말고 사서 하는 게 더 낫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언젠가는 제사를 없앨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좀 깨어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죠. 시댁에 도배를 새로 했는데 그 시기가 할머님 제사와 겹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도배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러자고 했어요. 저는 제사 당일에 시부모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삿날에 저는 연차를 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정상적으로 퇴근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전날 저녁에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시동생 부부도 왔습니다. 시동생은 남편과 연년생이에요. 저보다 2살이 많고 동서는 저보다 1살 어립니다. 시동생은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했어요. 저희가 시동생보다 늦게 결혼한 것도 시어머니는 제 탓을 하셨어요. 제가 남편과 몇 년 알고 지내다가 사귀기 시작하고 결혼한 것이었거든요. 제가 남편과 빨리 사귀자고 해서 결혼했으면 순서가 바뀌지 않았을 거라면서 저보고 생각이 부족하다고 하셨던 거죠. 얘기가 잠시 다른 곳으로 빠졌네요. 계속 얘기할게요. 제사 전날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가 저희 집으로 와서 함께 설렁탕집으로 식사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는 제사상을 간결하게 차리니까 내일 한번 해보고 앞으로는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더군요. 할머님이 생전에 생선조림을 좋아하셨으니까 갈치조림과 고등어조림은 꼭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죠. 다음 날에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제사 함께 지내고 정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가 그 며칠 전에 저희 집 현관 비번을 물어보셔서 가르쳐 드렸고요. 그래서 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니 황당했습니다. 동서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동서도 며느리인데 어찌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제사 음식 꼭 네 손으로 다 해야 한다 이러셨어요. 저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또 이상한 소리를 할 게 뻔했어요. 어머니는 제사 음식 맞춤으로 하셨잖아요. 저는 그거 듣고 너무 열받았어요. 어떻게 조상님 드실 음식을 며느리란 사람이 하기 싫어서 사서 할 수가 있어요. 아버님한테 제가 괜히 미안하던데 어머님은 미안한 생각도 안 드셨어요? 저는 며느리돌이 안 하면서 시댁 욕하는 여자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미친년들 같아요. 어머니 세대에도 그런 며느리들 많았다면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가 저에게 형님, 그러면 내일 회사 연차 내실 거예요? 하고 묻길래 내일은 회사 나가야 돼. 퇴근길에 장 봐다가 음식하면 돼. 동서는 퇴근하고 천천히 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럼 제사를 언제 지내냐고 물으셨어요. 자시에 지내야죠. 제사 지내는 시간이잖아요.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저는 들은 대로 떠들어댔습니다. 제가 말한 게 틀리면 어쩌나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우리 큰며느리가 아주 모르는 게 없구만. 잘 배운 집에서 자란 티가 나네. 이러면서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근데 아가, 내가 다음 날 일을 하려면 제사는 저녁에 지내야 하는데 어쩌지? 이러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신이 난 표정으로 그래, 맞아. 이러셨어요. 그럼 어머님이 제사 음식 다 해놓으세요. 저랑 동서는 퇴근하고 와서 제사 지내고 같이 설거지 할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러면 되지 뭘 일하는 며느리들한테 음식을 시키냐고 하시더군요. 이번에는 음식 사지 말고 다 하세요. 조상님들 드실 음식인데 남이 한 음식을 올리는 게 말이 돼요? 하고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어머님을 혼내듯이 말했습니다. 시동생이 빵 터졌는데 참느라 힘들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게 재밌어서 내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제사 음식 사다가 올리는 건 절대 용서 못해요. 이게 무슨 못 배운 행동이에요? 이 말을 하는데 속으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사 음식 다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집에 가서 감탄을 하셨대요. 며느리가 아주 잘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엄청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제사 때 시어머니가 이제 제사를 저에게 넘기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넘기시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게 보였습니다. 저한테 넘기시면 제가 바로 없애버릴 거예요. 이랬더니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얼굴이 또 새빨개지더군요. 시어머니가 바로 시아버지와 저희 남편에게 얘기했을 것 같죠? 그때는 시어머니 저와 했던 얘기 다른 사람들에게 못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리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제가 했던 말 고자질하면 저는 그런 적 없다고 했거든요. 제사 때 이후로 시아버지는 제 말을 무조건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제가 한 말 고자질했다가 없는 얘기 지어서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몇 번 되고 나서는 고자질을 못했던 거예요. 남편은 제가 하는 거 좀 재밌어 합니다. 자기 엄마지만 언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많이 짜증났대요. 동서도 제가 하는 걸 되게 재밌어 해요. 동서가 한 번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형님, 어머님 너무 기죽이지 마세요. 그럼 형님이 그렇게 하는 거 못 보게 되잖아요. 이러는데 둘이 엄청 깔깔거리며 웃었네요. 동서 말대로 시어머니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는 않으려고요. 결혼한 지 1년 다 되어가는 새댁입니다. 작년 봄에 결혼했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 남편과 돈을 좀 더 모은 다음 아이를 가질 계획이에요. 남편과는 지금도 연인처럼 알콩달콩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20대 후반이라서 3년 정도 더 있다가 아이를 가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참 다정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애칭으로 다정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아요. 그렇다고 손해만 보고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좀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지만 한계를 둘 줄은 아는 성격이죠. 남편은 자기 가족에게도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남편도 중간에서 꽤나 힘들었을 거예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괜한 고집을 부리곤 했어요. 저는 그런 것이 힘들어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저를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혼자만의 논리를 펼치는 분이에요. 그런 시어머니를 남편은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대단한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의 됨됨이만을 봤을 때는 대단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아내로서 저는 남편한테 서운한 마음이 든 적도 많았습니다. 남편과 저 둘 사이에 트러블이 생길 만한 일은 대부분 남편의 양보 덕분에 다툼으로 번지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누리고 살았으면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에서 갈피를 못 잡는 것이 남편 성격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남편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결혼해서 와이프가 있는 아들이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나쁜 행동 아닐까요? 몇 번 그런 것을 겪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별 소용은 없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알겠다고 네가 많이 스트레스 받겠다고 했지만 이렇다 할 액션은 취해주지 않더라고요. 자기 엄마에게 화를 내고 싸우고 하는 것을 저라고 보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남편을 더 닥달하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조금 서운해했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넌 어디서 그딴 소리를 주워 듣고 와서 이러니? 이러면서 면박을 주셨어요. 저는 입을 다물게 되었죠. 그럼 또 저에게 말도 없이 뚱하게 있다고 뭐라고 하시고요. 제가 요리를 좀 잘하는데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제가 요리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제가 밥을 차릴 때 시댁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 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경악을 하시며 저를 말리셨어요. 제가 한 음식을 먹고 시아버지가 칭찬하는 꼴이 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이를 왜 안 갖냐고 성화를 부리셨어요. 양가 식구들 모두 저희의 출산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저와 둘이 있을 때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고 다른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저에게 그런 인신공격을 할 때 시어머니는 정말 신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신이 난 표정을 지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의 이런 점이 이해가 가질 않네요.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점점 더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쉬기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게 시어머니가 주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한동안 시어머니를 안 보고 지냈더니 그런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강하게 어필했어요. 남편은 또 저를 위로하는 말을 해줄 뿐이었죠.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남편에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서주는 것이 겉보기에 좋을 것 같은데 정 나서기 싫으면 내가 시어머니에게 할 말은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저보고 마음대로 하라더군요. 나는 이제 시댁에서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되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시어머니와 연 끊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은 제가 판단한 대로 하라고만 했습니다. 남편은 대학 때부터 집을 나와서 살았습니다. 시댁은 경기도 신도시이고 남편이 다니던 대학은 시댁과 정반대 쪽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서 통학이 힘들었다고 해요. 마음만 먹으면 통학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남편은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남편은 바로 취업이 되어 회사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남편은 집을 나와 살기 시작해서 그런지 가족에 대한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남편은 누나 둘이 있는데 신우 둘 다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조카들을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참 애지중지하더라고요. 조카들이 보고 싶어서 주말에 누나 집에 가서 자고 온 적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면이 사실 저는 좋게 보였어요. 조카들을 저렇게 예뻐하면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육아를 잘할 것 같았거든요. 저도 외가 쪽이랑은 좀 거리가 있지만 친가 쪽 친척들과는 좋은 추억이 많았어요. 고모들과 작은아빠에게 예쁨을 많이 받고 자랐죠. 그리고 친가 쪽 사촌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남편은 워낙에 성격이 순한 편이라서 자기 부모님과 누나들에게 자기 생각을 강하게 말하거나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남편이 이렇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제가 시댁과 마찰이 있을 때는 남편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 전에 본 시댁 식구들의 모습은 전부 좋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찰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순한 성격이 단점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양가 모두 차례와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하기 전에 1년에 2번 있는 명절 양가에 번갈아 가면서 먼저 가기로 합의를 했어요. 양가 부모님도 저희 마음대로 하라고 분명 말씀하셨고요. 저희 결혼하고 첫 번째 맞는 명절은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그때 명절 전날 시댁에 가서 하루 자고 명절 당일 저녁에 친정에 갔어요. 그리고 그날 친정에서 자고 다음날 집에 왔죠. 그리고 얼마 전 명절에는 저희 집에 먼저 갈 차례였습니다. 저희는 명절 이틀 전에 친정에 갔어요. 그리고 명절 전날 할머니 댁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친정에서 하루를 더 자고 시댁으로 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엄마가 오늘 집으로 오래. 어떡하지? 이렇게 묻더군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명절날은 내일인데 왜 오늘 오라는 건지 결국 남편과 얘기해서 저는 설날 아침에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니 시어머니와 통화로 얘기 잘 했다고 하길래 저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아침에 출발해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지금 출발한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명절날인데 이제 시댁에 오는 게 말이 되냐? 어제 오라니까 왜 안 왔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며 언성을 높이셨어요. 시어머니한테 반박은 하지 못하고 쩔쩔매며 통화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때 정말 저도 화가 나서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기 때문에 남편도 통화 내용을 전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남편이 정말 얄미워 보였죠. 저는 남편에게 도대체 왜 어머님이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합의가 다 된 상태에서 결혼했고 어머님도 다 알고 계시면서 어제부터 왜 우리 보고 오라고 난리인 거냐 하고 말했는데 남편은 우리 어쨌든 처가에서 이틀 잤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말이 되냐고. 이번 명절이 길어서 우리가 집에 있어봐야 심심하니까 친정에 먼저 간 거지. 내 욕심 때문에 친정에서 이틀간 잔 거냐고 막 화를 냈어요. 남편은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혼자 친정으로 가거나 집으로 갈까 하다가 그냥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가면서 저는 좀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가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지만 저는 시댁에 가서 폭발하고 싶었나 봐요. 시댁으로 가는 내내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고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기분이 좋지 않으니 시댁에서 기분 좋은 척을 못 하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기분 나빠 있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반응을 제가 유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시어머니가 소파에 와서 앉으라고 하셨어요. 남편과 저 둘 다 와서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네가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시댁에 헌신했다. 차례, 제사, 성묘, 경조사 등을 챙기고 자식 키우느라 말도 못하게 고생하며 살았다. 그런데 명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며느리가 오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냐? 너희 시아버지도 화가 나는 걸 억지로 참았다. 나는 화가 나는 걸 참고 너에게 어제 전화를 했다.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기분 나쁜 티를 내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명절은 우리가 친정에 먼저 가기로 돼 있는 거 어머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오라고 하시는 건 억지죠. 애초에 어머님이 그런 걸 거부하셨으면 저는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세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대로 행동하셔야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시아버지와 남편을 번갈아 보시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빨리 오라고 한 건 사돈이 불편하실까봐 그랬던 거야. 시집간 딸이 시댁에 안 가고 와 있으면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니? 내가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이런 깊은 뜻이 있어서야. 하시더라고요. 무려 깊은 뜻으로 그렇게 짜증을 내셨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답답하고 말문이 막혀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말을 말아버리면 시어머니는 더 기고만장해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이제 와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저희가 와 있는 거 좋아하세요. 왜 저희 부모님이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질 거라고 어머님이 마음대로 정하세요? 어머님은 참 안 좋은 점 중에서 이런 식으로 남의 생각을 어머님이 정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점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져 있고 시아버지는 그니까 내가 애들 그냥 두라고 했잖아.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은 이제 와서 발뺌하시려고요. 어머님한테 아버님은 늘 동조하시잖아요. 그래놓고 아버님은 결정적일 때 발을 빼서 어머님 혼자만 나쁜 사람 만드시잖아요. 어머님이 잘못한 거라도 아버님이 대신 뒤집어 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남편들은 다 그랬다면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도 들으라는 거죠. 형님들 올 시간 전에 제가 왔으면 했던 거죠. 혼자 음식하기 싫어서 저를 부려먹으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 거 다 알아요. 제가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봐주나요? 제가 어린아이 키우는 건가요? 반대로 돼도 너무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죠. 우리는 약속대로 이번 명절은 친정에 있어야 하니까 다시 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럴 거면 왜 왔어? 하면서 짜증을 또 내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오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와서 어머님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는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머님은 모르시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남편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일어나서 핸드폰이랑 지갑을 챙기더라고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서서 시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니까 속이 시원하냐? 이랬거든요. 남편은 그게 뭐 어때서? 다음부터 엄마가 우리한테 안 그러겠지. 이러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네가 나서서 어머님을 말렸으면 어머님이 기분 나쁠 일도 별로 없었을 거다. 근데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 듣고 얼굴까지 빨개지셨다. 그래서 속이 시원한 거냐? 너는 어머님한테 무슨 안 좋은 감정이라도 있었냐? 하고 몰아세웠어요. 어제 어머님한테 전화 왔을 때 그냥 네가 바로 여기 있기로 했으니까 그냥 여기 있겠다 했으면 서로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었겠냐 하고 원성을 높였더니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일도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원래가 혼자만 잘난 분입니다. 본인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꽁한 사람들을 이해 못하겠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고집을 피우는 분이죠. 시어머니는 정말 겸손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죠. 저희 부모님 생각하는 척은 왜 하는지 정말 재수없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남편이 바로 말렸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들은 자기 엄마에게 복종해야 하니까 반발하지 않고 꼭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덤비듯이 말해서 일을 해결해야 할까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쌓인 것들이 많았는데 속풀이를 한 것 같아 좋기도 합니다. 근데 남편이 바로바로 나서주었다면 제가 속으로 쌓아놓을 스트레스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었을까요? 남편 입장에서 자기 엄마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이래서 고부 갈등은 남편이 등신일 때 생긴다는 말이 나오나 봅니다. 남편이 순하고 자상한 것은 좋지만 아내 편을 들어줄 때는 확실히 들어줘야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맡아야 할 때는 그렇게 해줘야 현명하게 행동한 게 되는 거 아닐까요?